경애하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 연속 헤드폰 1위 브랜드인 소니 코리아의 노이즈 캔슬링 무선 이어폰을, 게다가 전속 광고 모델이 아이유이기도 한 최신상의 인기 제품을 김용민닷컴에서 한반도 최저가로 판매할 것을 지시하시었다. 소니 코리아 노이즈 캔슬링 무선 이어폰 최신상 SP700에는 완전 무선 디자인의 차원이 다른 디지털 노이즈 캔슬링 기능으로 김어준의 뉴스공장 같은 소음방송은 자동적으로 걸러줄 것이라며 크게 기뻐하시었다. 소니 코리아의 가장 완벽한 무선 이어폰 최신상을 한반도 최저가에 구매하는 방법은 김용민닷컴. 2018년 7월 13일 금요일 김용민 브리핑 2부입니다. 김어준의 블랙하우스가 정봉주 전 의원 관련 방송 때문에 폐지됐다고 언론들은 입을 모읍니다. 그래서 진보 보수 일치된 논지로 김어준의 퇴출을 사필 규정이라고 단정합니다. 물론 정봉주 전 의원 관련 방송이 하나의 계기나 구실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언론들은 주진우 기자가 출연하는 스트레이트마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면서 소설을 써댑니다. 나는 꼼수다 출신인 저희를 향한 언론의 주장은 니네 동네, 즉 팟캐스트 쪽에 가서 놀아라 이거지요. CBS에서 재직하고 있는 어떤 언론인의 표현처럼 정제되고 균형 감각을 가져야 할 지상파 방송은 낙곰수 출신들이 있을 곳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 김어준의 블랙하우스가 높은 시청률을 보였다면, 동시간대를 넘어서 시사 교양 분야에서 예능을 능가하는 의미 있는 자기 몫을 해냈다면 아마 없앨 수 없었겠죠. 그런데 그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한 점, 이것이 폐지의 직접적인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전 봅니다. 지상파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김용민은 다를까요? 마찬가지로 저도 칼날 위를 걷습니다. 모르긴 해도 방송사 안팎에서 어디 그런 검증 안 된 사람을 갖다 쓰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호소드립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도 낙곰수 출신인 저희를 써준 제작진에게 도리를 다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음 주까지 진행되는 지상파 라디오 청취율 조사 때 아침 10시 때에 방송되는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 밤 10시 때에 방송되는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를 들어주시고, 그 프로그램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아침 10시 때 방송되는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 밤 10시 때에 방송되는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기성 언론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희가 팟캐스트에만 머물고 있는 게 낫겠다고 보시면 굳이 그 프로그램 이름 거론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향신문, 현직 판사가 억대 뇌물, 대법원이 검찰 수사 의뢰, 이런 제목입니다. 고등법원에 근무하는 현직 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사건 관계인에게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입니다. 대법원은 이 판사를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실상 대기 발령인 사법연구명령을 내렸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네요. 다음은 국민일보, 삼성바이오로직스 중대 회계 위반, 검찰 고발. 한겨레, 증선위, 증권선물위원회지요. 증선위,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 반쪽 결론,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회계부정 혐의를 일부 인정해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는데요. 참여연대는 전형적인 삼성 봐주기 의결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존재의 의의를 스스로 부정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브리핑에서 소상히 다루겠습니다. 이번엔 세계일보 최저임금 불복 나를 잡아가라, 성난 소상공인들, 한국일보 을들의 갈등으로 번진 최저임금의 역설, 중앙일보 최저임금 후폭풍에 당황한 정부, 이런 제목입니다. 전국 350만에 이르는 소상공인들이 가맹한 단체에서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요구해온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가 무산되자 단체 행동에 돌입한 건데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취약근로계층과 소상공인 사이 을들의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다시 핵무력 건설, 미국 위협 나선 북한,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핵무력 건설을 언급했습니다.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위해 전진해온 패기로 새로운 번영의 국면을 열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한 건데요. 조선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이 더욱 큰 난관에 봉착하는 것 아니냐, 동아일보가 이런 쓸데없는 우려를 내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유해 송환 회담 미국 바람 맞았다, 이런 제목입니다. 조선이 판문점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군 유해 송환 실무 회담에 불참했습니다. 조선은 대신 유엔군 사령부 측에 오는 일요일 장성급 회담을 개최하자, 이렇게 제의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살펴봤습니다. 올해 5번째를 맞는 미래의 기회 2018 특강 선대인경제연구소가 7월 14일, 15일 이틀간 진행합니다. 1400만 영화 신과 함께의 제작자는 어떻게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흥행몰이에 성공했을까요? 전세계 1위 흥행게임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사람들은 어떤 자질을 가졌을까요? 미래의 유망한 바이오 제약 기업들은 무엇이며 남북 정상회담이 열어준 북한의 경제적 기회는 무엇일까요? 다른 곳에서 결코 들을 수 없는 가성비 최고의 특강, 놓치면 손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대인경제연구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탈모인 여러분, 샴푸 살 땐 반드시 천연 99% 이상, pH 5.5, 피부 자극 1%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2, 3일에 머리 하나 더 빠지는 걸 우습게 보지만 2, 3년이면 정수리만 1000개 차이 납니다. 그렇지만 샴푸로 머리가 나진 않으니 이미 빠진 곳은 어쩌냐고요?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상, 에이펙 최우수 기술상, 발모 촉진 조성물 특허 99%의 효과, 식약처 인증으로 부작용 없는 유일한 모낭 영양제. 가격도 세트로 구입하시면 두피 모발, 피부 개선까지 하루 330원. 뿌리 깊은 샴푸 쇼핑몰에서 기적의 사용 후기도 검색해보세요. 1566-7871. 중고차죠? 네. 그런데 이 차 진짜 있는 거 맞죠? 정말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아이, 그럼요. 빨리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더 이상 속지 마세요.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 중고차. 직영 정비소를 운영하여 더욱더 믿음이 가는 더불어 중고차.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 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정직한 뉴스 보좌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조선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친서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정상끼리 주고받은 친서를 한쪽이 공개하는 것, 네,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친서를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는 일주일 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당시 건네진 것으로 보입니다. 친서에는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려는 나와 트럼프 대통령 각하의 확고한 의지는 반드시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은 조미관계 개선의 획기적인 진전이 우리들의 다음번 상봉을 앞당겨 주리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행을 놓고 제기되온 빈손 방북 논란을 정면 돌파하려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였습니다. 남북과 미국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이 올해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미 3자 사이에 종전선언을 한다는데 공감대가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연내 추진을 거듭 시사했습니다.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서 올해 종전 선언을 하는데 합의한 바 있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조미 정상회담 뒤 조선과 종전 문제를 논의했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요.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오는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종전 선언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종전 선언은 국제법상 효력이 없지만 북한의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일종의 대북 안전보장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입구인 셈입니다. 한겨레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넉 달 전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 빚어졌지요. 그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최근 송영무 장관이 기무사가 위수령을 검토한 것은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영무 장관이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위수령 계엄 검토 문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은 지난 3월입니다. 그러나 송영무 장관은 이후 기무사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무사 문건이 세상에 드러난 지 닷새째던 지난 월요일 국방부에서 실국장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송영무 장관은 기무사가 위수령을 검토한 것은 잘못한 것이 아니다.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기무사의 부적절한 정치 개입 소지가 있는 문건이 드러났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발언한 것은 인식과 상황 판단이 아니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이상은 KBS 보도였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 봐주기를 위한 반쪽짜리 결론을 냈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회계부정 혐의를 일부 인정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회계 공시와 관련된 중요 사안을 2012년부터 고의로 누락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다만 핵심 혐의인 2015년 회계처리 부당 변경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금융감독원에 추가 감리를 요구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의 브리핑 들어보시죠. 회사는 바이오젠에게 부여한 삼성 바이오 에피스 주식 콜옵션 등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증선인은 이 부분에 대해 회사가 명백한 회계 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하였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함으로써 투자 주식을 임의로 공정가치로 인식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 관련 회계 기준의 해석과 적용 및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나 핵심적인 혐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판단이 유보되어 있어 조치안의 내용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증선인은 판단하였습니다. 2015년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 변경으로 적자에서 갑자기 혹자로 돌아섰는데요. 회계처리 변경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지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이 쟁점을 피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현재 1.5% 수준에서 동결하는 한편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9%,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8%로 낮춰 잡았습니다. 한국은행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으로 수출이 영향을 받고 투자도 둔화할 것이다. 이렇게 성장률 하향 조정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또한 연간 취업자 수 증가폭은 10만 명대로 낮춰 잡았는데요. 다만 이주열 총재는 국내 실물 경제는 소비와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는 데 힘입어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제 전망 자체가 비관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방송 출연자들의 성향을 분석하고 언론을 포섭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2015년 6월 법원 행정처는 상고법원 신문방송 홍보 전략 이런 제목의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문건에는 종합편성방송에 출연하는 변호사 가운데 상고법원을 옹호하는 사람을 포섭 대상으로 검토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특히 변호사들을 친검 또는 친법, 즉 검찰과 법원 가운데 누구와 가까운지 분류하고 개별 접촉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실제 종편에 자주 출연했던 한 변호사는 법원 행정처 판사가 접촉해왔다고 털어놨습니다. 상고법원 홍보와 관련된 또 다른 문건에서는 신문을 활용한 홍보 전략이 담겼는데요. 메이저 언론과는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진보 언론의 악의적인 반대를 방지해야 한다. 이렇게 적시돼 있었습니다. KBS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이선 후퇴를 공식화했습니다. 다만 정계 은퇴설에 대해서는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자신의 거취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5년 동안 정치 활동을 하면서 미흡한 점이 많았다며 독일을 시작으로 세계를 돌며 깨달음을 얻겠다고 했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의 기자회견 발언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저는 오늘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성찰과 체험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 5년 9개월 정치를 하면서 다당제의 시대도 열고 개혁을 위해서 본신의 힘을 다해왔지만 미흡한 점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제게 과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독일을 첫 행선지로 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독일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나라이자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곳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일자리 활성화와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분단 극복을 배우겠다는 의미인데요. 정계 은퇴도 염두에 뒀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복귀 시점은 못 박지 않았습니다. 이상은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변화를 이끌 혁신비상대책위원장 최종 후보군이 5명으로 압축됐습니다. 하지만 혁신비대위원장 후보군으로선 함량 부족이다. 이런 비판이 한국당 내부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 박찬종 아시아경제연구원 이사장, 한국당 초선인 김성원 의원과 전희경 의원, 그리고 이용구 당무감사위원장 이렇게 5명으로 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 최종 후보군이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당장 한국당에서는 혁신과 거리가 먼 인사들이다 이런 회의적인 의견이 나옵니다. 먼저 전희경 의원은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극우 성향의 인사로 분류됩니다. 김병준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중앙대 총장 출신인 이용구 당무감사위원장은 6.13 지방선거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선거 참패의 공동 책임자입니다. 한국당 관계자는 각양각색 인사를 구색 맞추기로 끌어모았다는 비판을 살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상은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순실 씨와 관련한 JTBC의 태블릿 PC 보도에 문제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JTBC의 태블릿 PC 보도는 국정농단 사건의 결정적 단서가 됐는데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JTBC의 태블릿 PC 보도가 사실과 다르게 방송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밝히며 문제 없음으로 의결했습니다. 다만 뉴스룸의 2016년 10월 26일의 보도 그리고 JTBC 뉴스 아침 N의 2016년 10월 27일 보도에 대해서는 태블릿 PC의 입수 경위를 포함해 취재 전반에 대해 방송사의 의견 진술을 들은 뒤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일보의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김용민 파일. 어제 KBS 뉴스9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서 국회의원들 동향을 사찰했다는 내용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한 발 더 나아가서 방송 출연자들 성향까지 분석하고 언론을 포섭해서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리포트 내용을 보다 상세히 들어보면 2015년 6월 법원 행정처가 작성한 상고법원 신문방송 홍보전략 문건, 종합편성방송과 지역지를 대상으로 한 홍보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종합편성방송에 출연하는 변호사 가운데 상고법원을 옹호하는 사람을 포섭 대상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변호사들을 친검 또는 친법, 즉 검찰과 법원 가운데 누구와 가까운지 분류하고 개별 접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편은 특성상 정제되지 않은 표현도 과감히 사용해 대중의 기호에 부합한다며 종편의 장점을 활용해 전방위적으로 상고법원 지지 분위기를 고조시켜야 한다고 썼습니다. 상고법원 홍보와 관련된 또 다른 문건에서는 신문을 활용한 홍보 전략을 자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신문 성향에 따라 다른 전략을 내놓기도 합니다. 메이저 언론과는 호혜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진보 언론의 악의적 반대를 방지해야 한다. 그래서 문건이 작성된 시기인 2015년 6월 이후 1년 동안 텔레비전 방송에 나온 상고법원 도입 관련 뉴스를 검색해봤는데 지상파, 종합편성 채널, 뉴스 전문 채널 가리지 않고 상고법원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상세히 전하고 반론은 상대적으로 축소 보도하면서 3세판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승패를 가릴 때 끝까지 가보자 하는 정서가 있다고 하죠. 재판에 서진 당사자들은 결과에 불만을 품게 될 테고 자연스럽게 3세번의 판단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다 보니 대법원에 접수되는 상고 건수는 어느덧 연간 3만 8천 건에 이르게 됐습니다. 재판은 의뢰 삼심을 거치는 것이라는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잘못된 인식을 바꾸는데 온갖 지혜를 쏟아야 합니다. 몇 년이 걸리더라도 대법원 상고심까지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대법관 한 명이 1년에 처리해야 하는 상고심 사건이 3천 건이 넘어 그 결과 상고심에 걸리는 기간이 행정소송은 5년 전 318일에서 지난해 432일로 민사소송은 171일에서 255일로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해 그래서 사법부가 내놓은 게 바로 이 상고법원이란 겁니다. 30만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전문법원을 대법원과는 별도로 하나 더 만들자는 겁니다. 상고법원 도입 입법안을 만든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과 인터뷰하는 고성국 평론가. 연합뉴스TV에서 이 법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아주 구조 변동을 일으킬 수도 있는 이런 법이라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 관계자들이 입장 표명이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게 핵심 내용이 뭐고 왜 발의했는지를 좀 의원님께서 먼저 설명을 잠깐 해주시죠.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나중에 판결 보면 이유도 없이 그냥 기각한다 이런 것들이 많아서 보통 대법원 가면 2, 3년 걸리는 게 보통이잖아요. 다른 나라 대법원 경우에는 1년에 몇 건 정도를 처리합니까? 미국의 연방대법원 같은 경우는 거기도 뭐 한 이제 8천 건이 접수가 되는데 상고 허가제에서 다 재판을 안 하고 100건도 안 하면 한 90여 건 이렇게 재판을 한다고 그 정도를 이제 대법관들이 정말 심층 그 심리를 해서 그렇죠. 어떤 판결이 나오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른 법 체계에도 영향을 주는 이제 중요한 판례가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이렇게 지나치게 업무가 많아서 제대로 심리도 안 되고 법률 서비스를 국민들한테 신속하게 제공도 못 하니까 뭔가 좀 바꾸자고 말씀하신 건데
대부분 숫자를 좀 늘려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지금 대법관을 늘려서 1년에 4만 건을 처리하려면 예. 적어도 한 4, 50명은 돼야 되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전원합의체를 해야 되는데 4, 50명이 모여서 전원합의체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4, 50명의 대법관을 임명하려면 지금도 대법관 하나 새로 이제 추천해서 선발해가지고 국회 청문회 거쳐서 하는데 2, 3개월씩 그렇죠. 소요되는데 본회의에서 또 표결까지 해야 돼요. 예. 지금 40명을 어느 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겠습니까? 그렇게 못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걸 또 몇 년 정권에 걸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순차적으로 하다 보면 그게 이제 그런 목적 달성도 어렵고 네.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한 해법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고법원 도입의 필요성, 그리고 반론에 대한 재반론까지 상세히 담은 방송. 물론 고성국 평론가가 대법원의 로비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방송들은 대체로 상고법원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보다 힘을 실어주는 경향을 띠고 로비의 주체가 된 대법원. 2018년에 이를 지켜보는 KBS 뉴스9 김철민 앵커의 한마디. 이게 법원인지 무슨 공작기관인지 구분이 안 될 지경입니다. 이게 법원인지 무슨 공작기관인지 구분이 안 될 지경입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탈모는 막아주고 빠진 머리는 다시 나게 하는 18,000원짜리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네, 돈 많이 들고 효과 없다. 포기하신 분들 계시죠? 딱 한 달만 뿌리세요. 효과 없다면 환불합니다. 1566-7871 1566-7871 네, 답정너로 이어갑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유한국당이 혁신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를 내세웠는데 혁신 맞습니까? 남의 일을 웃으면 안 되는데 자꾸 웃음이 나와서 참 어렵네요. 아니 이걸로 어떻게 혁신을 한다는 건지 역시 이제 노답이라는 걸 반증하는 혁신 비대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일단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을 좀 살펴보면 눈에 띄는 분들은 이제 40대 기수론, 보수가 40대가 새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김성원 의원, 현재 원내대변인이고 20대 초선 의원이고 73년생이니까 아직 50이 안 됐죠. 이분하고 그다음에 전희경 의원, 75년생이고 이화여대 행정학과 나와서 지금 현대 20대 국회의원 하고 있고 예전에 자유한국당 대변인도 했고요. 기억들 하시겠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도 있는데 바른사회시민회의라고 해서 전향한 주사파들의 모임에 정책실장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사파였는데 주사파를 미워하게 된 사람들 모임에서 주사파를 미워하는 법을 배워서 이제 그걸 주 공격 소재로 삼으시는 분인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은 지금 집중해야 할 주제가 국가개혁,
그다음에 이제 경제 이런 부분이라고 좀 감히 말씀드리거든요. 예. 그런데 아직도 철진한 주사파 타령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일단 이런 분들이 좀 고려가 되고 있고요. 또 중앙대학교 총장을 지냈고 현재 자유한국당 당무감사위원장인 이용구 교수 54년생인데 추천이 됐고 뭐 갑 중에 갑은 우리 박찬종 의원님 5선 의원이고 사실 뭐 우리나라 정계 원로시죠. 최근까지도 이제 판도라 등에서 왕성한 방송 활동을 하셨고 중간중간 좋은 말씀 하실 때도 있는데 이분이 이제 39년생이세요. 뭐 연세에 비해서 뭐 이제 젊어 보이는 분이긴 한데 여하튼 이제 여기가 지금 고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부터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이렇게 네 분은 버리는 패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상 저는 김병준 현 국민대 명예교수로 정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사무실도 오픈을 한 상태로 알고 있고요. 뭔가를 좀 해보려는 움직임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분이 뭐 잘 아시겠지만 노무현 정부 때 교육부 총리하고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뭐 이분의 주장을 들어보면 뭐 주장이 다 틀렸다, 뭐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인정투쟁을 자꾸 하려는 분이라 본인이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본인을 인정하지 않고 높은 자리에 모셔서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격분해왔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탄핵을 할까 말까 뭐 이러던 시절에 박근혜가 이 선으로 물러서면 총리를 누굴 중립적인 사람을 시키자고 했을 때 저여저여하고 손든 분이었었죠. 그때 하여튼 받겠다라고 무조건 얘기를 해서 빈축을 사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박근혜를 그런 식으로 탄핵을 시키지 않고 풀어줬으면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상황에서 총리는 하겠다고 나선 양반들 치고 사실 뭐 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뭐 기억들 하시겠지만 민주당의 당대표를 지냈던 김종인 씨에게도 그런 제안이 들어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종인 씨 그 수락하려고 러시아행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차를 돌려서 서울에 들어왔는데 추미애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를 추진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이제 다 망가지면서 안 됐었는데 이렇게 두 분이 공통점이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좋은 생각들이 처리되면 참 나라가 발전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못하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강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김병준 교수가 본인이 하면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김병준 교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국가주의 지금 우리나라처럼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걸 좀 벗어나서 개인과 시장, 공동체 자유가 좀 더 올라가야 되고 국가를 이런 식으로 개조해야 한다는 거대 담론에 대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그림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 뭐 그 그림 자체에 대해서 비아냥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요. 전 그게 맞는 그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뭐 홍준표 대표가 아주 정확히 지적했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에 필요한 것은 인적 쇄신이거든요. 사람을 갈아치우는 문제가 가장 강하게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누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진방놀이를 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비리에 이러저러하게 연루됐던 사람들, 또 뭐 이부망천 등 비롯해서 망언을 벌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최소한 30-40명 정도는 날리고 시작을 해야 하는데 과연 비대위원장으로서 그럴 정도의 정치력을 갖고 있나? 라는 점에서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보고요. 그래서 인적 청산이 아닌 국가대개조론에 기초한 자유한국당의 혁신이 과연 잘 이루어질 것인가. 게다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비대위원장 후보군들은 아마 비대위원장이 정해지고 나면 비대위원으로 들어올 것이거든요. 그럼 또 뭐 전희경 의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또 철진한 이념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겠다 싶어서 좀 걱정이 되네요.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예. 그래요. 당을 혁신 쇄신하려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리더십이 중요한데 이분들이 리더십을 펼 때 수긍하고 따라올 사람들이 과연 있을지. 너 저 이번에 출마하지 마 라고 했을 때 흔쾌히 수용할 당내 인사들이 과연 있을지 의문이고요. 예. 전희경 씨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무성 의원이 끌어왔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젊은 정치인도 있어야 구색을 갖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참 하여튼 인물의 빈곤을 다시 한번 확인했던 그런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40대에 대해서 거론할 거였으면 김세현 의원 정도가 나왔으면 정상적인 선택이었다고 보여지는데 김세현 의원은 정말로 개혁할까 빼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교문위에서 오랫동안 봐오기도 했고 본인이 금수저긴 하지만 정책적인 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자유한국당에서 그래도 합리적인 보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의원인데 그런 사람들은 빼고 이제 거론한 걸로 봐서는 뭐 비대위가 구성돼도 크게 달라지는 게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김용태 의원도 어떨까 싶은데 개혁할 만한 뭔가 당을 바꿀 만한 사람들은 다 이제 배제가 된 유명무실한 그런 혁신 비대위 위원장 후보군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아니 혁신 비대위원장을 공모를 통해 뽑습니까?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자체가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지고 내밀한 논의를 통해서 정말 바꿀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걸 좀 뭐 선거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하는 일인 건지 자기들을 자를 사람들 자기들끼리 선거를 하면 참도 자기를 자를 사람을 뽑겠습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예,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이 1심에서 이제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를 받았죠. 문고리 권력에 대한 첫 처벌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이들이 저지른 수많은 일들 중에 정말 사소한 36억 5천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국정원으로부터 쌈짓돈으로 삥 뜯은 36억 5천만 원 이걸로 최순실이 고영태랑 의상실도 운영하고 최순실의 대포폰 사용료도 내고 기치료 주사도 다 이 돈으로 맞고 문고리 3인방은 이 돈으로 휴가 다니고 용돈 쓰고 이랬던 돈 아닙니까? 그렇게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의 돈을 가져다가 쓴 죄치고는 참 싸게 막았다라는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예.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과나 반성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없습니다.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지금이라도 국민들 앞에서 고전적인 말이지만 정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과정에서 예산 전용은 맞지만 뇌물이 아니라고 했던 법원의 판단도 전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뇌물이 아니라뇨.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들이 박근혜한테 바친 뇌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점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고 어쨌거나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역사적 법적 판결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점 저는 그 점에서 좀 주목하고요. 이거 외에도 모든 여죄를 낱낱이 밝혀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대통령 옆에서 문고리 잡고 헛심을 쓰면 반드시 콩밥을 먹는다는 사소하지만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근데 앞으로도 이런 문고리 권력이 포위하는 대통령을 우리 국민이 뽑을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예. 네, 근데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진짜. 이 사법부 개혁을 어느 세월에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안타깝습니다. 이건 아주 발본색원을 한 정도가 아니라 폐가 망신을 시켜가지고 정말 뼈저리게 군에 교훈을 심어줄 필요가 있어요. 제가 다른 방송 가서 했던 말이기도 한데 김관진이나 한민구나 이런 인간들한테 5.16에 대해서 평가해보라 하면은 구국의 결단 이렇게 말할걸요 아마? 그럴 리가 사실 그 시대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으니까 똑같이 따라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사 쿠데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국내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 똑부러지게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잠재적 쿠데타 우범자라고 봐야 마땅한 것이고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군 요직에 앉히지 말아야 합니다. 잠재적 쿠데타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기무사 얘기를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예. 이거 뭐 잠재적 쿠데타가 아니라 실제로 쿠데타를 준비한 거죠. 내용들 들여다보면 자기들과 가까운 육군에만 지금 지시를 해서 탱크니 뭐니 몰고 들어와서 칠 계획을 했던 것이고 더 중요하게는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박근혜의 동생 박지만의 고고등학교 동창이고 육사 동기 친구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정권에 잘 보이려고 한 측면이 하나 있고 기무사라는 곳 자체가 보안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점이 하나 또 군작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라는 점 등이 고려가 돼서
쿠데타를 계획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세월호 관련돼서 지금 정말 입에 올리기도 끔찍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희생자들을 수장시키자, 희생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자, 이미지 개선 방향까지 만들었고 이것대로 해서 박근혜가 34촌과 눈을 부릅뜬 다음에 눈물을 한 방울 흘렸던 희대의 코미디를 저희가 기무사 작품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잘 모르겠는 것은 어째서 군 기무사가 이러한 일까지 개입을 해서 진행을 했는지,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어쩜 이렇게 한마디도 새어나가는 것이 없이 일이 진행됐던 것인지, 저는 이 관계를 뭐 요즘 매일 말씀드리게 됩니다만 발본색원해야 된다. 이것은 책임자를 찾아서 반드시 처벌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 생각하고요. 뭐 시스템을 개혁한다, 기무사를 해체하자 이런 얘기하는데 기무사의 원래의 임무, 반공 방첩을 하면 됩니다. 그 외에 다른 일을 했던 것들은 모두 다 없애버리면 된다. 어쨌든 남북한이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무사를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명령권자고 실무자고 죄다 잡아서 싹 다 콩밥을 먹이 징역을 살려야 돼요. 그리고 폐가망신을 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 기무사에 들어가 있는 군인들이라도 이렇게 했다가는 우리 집안이 거덜나겠구나 라고 해서 그런 부당한 명령을 받게 됐을 때 그런 부당한 명령을 내부 고발자가 돼서 고발하고 자기의 상사에게 제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무슨 독재 시대도 아니고 박근혜 때 일어난 일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것은 막을 수 있는 일이었고 그러지 못했던 건 수많은 관계된 권력들이 부패했다는 증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결코 쉽게 봐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시스템 고치고 나면 또 나아지는 문제야.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음번에 또 이상한 대통령이 나면 또 반복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일벌백계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좀 강하게 처벌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참 대선 때 사람 잘 뽑아야 합니다. 잘못 뽑으면은 쿠데타를 획책하는 세력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들 박근혜가 당선될 때 어느 국민이 이 대통령이 쿠데타를 획책하고 국정농단을 하겠는가? 뭐 모든 대통령이 다 비슷비슷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뽑았을 텐데. 사실은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조선일보 같은 언론들이 정치인들은 정치 세력은 다 똑같다. 집권하면 뭐 별다르지 않다. 이렇게 자꾸 이상한 인식을 심어줘요. 그래야 사실은 함량 미달에 자기 편 대통령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한 명이 잘못 뽑히면 큰일 나고 다 비슷비슷하다? 이거는 아주 사악한 거짓말이다.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김성회 보좌관님, 또 다른 소식 있습니까? 예, 안철수 의원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서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네. 정계 은퇴는 없었던 것으로 하고 일단 한 발 물러서는 것으로 했고 부인인 김미경 교수도 안식년을 신청해서 부부가 함께 돌아다닐 계획인 것 같고요. 일단 독일부터 방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외국에 가서 배움을 많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배우려고 하면 사실은 뭘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 생각을 갖고 좀 접근을 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해줄 수 있을지 좀 사실 한편은 좀 우려가 크고요.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서 성찰과 체험의 시간을 가진 후에 안랩 대표로 복귀해서 안랩을 우리나라 최고의 보안회사로 계속 키워가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뭔가를 보여줘야 국민들이 재소환하고 말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그냥 여행만 간다고 과연 국민들이 이젠 안철수 다시 나와야 한다라고 하겠어요?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없으면 날 찾지 않겠냐라는 사이닝이라고 저는 봅니다. 참,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그 양반이 그래도 뭐 IT 쪽으로는 한 방귀 끼는 양반이니까 보유한 재산도 상당하고요. 청년들을 몇 사람이라도 키우고 일으켜서 한국 사회의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실력, 능력을 보여준다면 모르겠지만 글쎄요. 그 양반이 그러려고 할지는 알 수가 없고요. 참 앞날이 안 보입니다. 그냥 뭐 시간이 됐다고
이제 총선 나가셔야지, 대선 나가셔야지, 이럴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진짜. 네, 알겠습니다. 김성현 보좌관님,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아이고 무릎이야.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해봐.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무릎이 아파올 때 참으면 더 큰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혹시나 무릎이 시리거나 아프시다면 최과장을 찾아주시면 특별한 가격에 모시겠습니다. 010-2255-4489, 010-2255-4489번입니다. 무릎펜 역시 무릎펜. 네, 이제 오늘 미디어로 이어갑니다. 정상근 기자 함께합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먼저 이 방송사의 재승인과 관련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TV조선이 지난해 재승인 심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점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방송을 계속 하려면 650점 이상을 맞아야 되는데 650점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 법대로라면 설립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방송통신위원회는 조건부 재승인이라는 초법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물론 이 조건부 재승인은 이전에도 몇 차례 내려진 바는 있습니다. 재작년에 OBS에도 조건부 재승인이 나왔는데 다만 OBS 같은 곳은 재정이 어려워서 그랬던 거지 이게 TV조선처럼 방송을 막 만들어가지고 제어가 점수에 미달됐던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고의적으로 이렇게 방송을 엉망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막 정파적으로 방송을 운영한 게 아니라 단지 생계형 점수 위반, 생계형 점수 미달 그런 거 아니겠어요? 대주주가 돈을 안 대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OBS 재승인 관련해서는 크게 뒷말 같은 게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TV조선처럼 방송을 막 만드는 집단에까지 이렇게 조건부 재승인이 내려졌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방송을 방송답게 만들겠습니까? 그냥 자극적으로 만들면 시청률이 높아지는데요. 그래서 조건부 재승인이 왜 나왔냐, 설립허가 취소하라, 이런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른바 이제 진보적인 언론계 단체들로서도 쉽게 방송사를 없애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에는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방송사라는 회사가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방송사 하나가 없어지면은 실업자들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방송을 엉망으로 만드는 수뇌부나 아니면 제작진, 기자들 이런 사람들이야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마땅한데 그런데 이 취업도 어려운데 간신히 그냥 취업을 이룬 노동자들의 수가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사람들도 이 TV조선의 과오에 책임이 아예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는 거는 조금 가혹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면 이게 계속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설립허가 취소도 못하게 되고 또 그러자니 방송을 마구잡이로 만드는 방송사한테 따끔하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송계 쪽이나 이런 게 좀 애매하고 그리고 또
방통위가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 꼭 이렇게 노동자들을 핑계를 대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한번 방송사를 만들면 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돌기도 하고요. 제어가를 뭐하러 합니까? 계속 허가해 줄 거면. 그렇습니다. 잘못 만드는, 그러니까 엉망으로 만드는 방송사는 제어가를 취소를 해야 이 다른 방송사들이 그런 걸 보고 그런 짓을 안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딱 한 번 취소가 돼서 문 닫은 방송이 있었다면은 바로 ITV 인천 방송인데, 씹없는 방송 없애는 것, 그걸로 무슨 경고 효과가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엊그제 방송법 개정안 하나를 의결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방송사 제허가 재승인 취소 결정이 나면 방송사의 면허를 즉각 회수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방송을 연장하는 안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TV조선을 승인 취소를 해버리면 바로 TV조선 문을 닫게 하는 게 아니라 1년 뒤에 문을 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따라서, 아니 취소했으면 바로 문을 닫아야지 뭐하러 더 1년이나 봐주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예. 근데 이게 저는 이 법안의 취지가 앞으로는 어떤 핑계를 대지 않고 재승인 취소를 할 방송사는 실제로 취소하겠다, 이런 좀 방통위의 의지로 보이더라고요. 아, 그렇다면은 실제로 TV조선 문 닫게 할 의지가 있다는 겁니까? 이번에 조건부 재승인에는 워낙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어서 이게 1년에 법정 제재 4건을 받는 거는 지금 TV조선 컨디션으로 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바로 허가를 취소하는 게 아니라 재승인 심사를 하게 되고 절차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TV조선은 다시 또 제어가 기간이 돌아와서 이게 사실상 조건부 제어가라는 게 무의미하게 된 건데, 예. 다음에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방송사 재승인 심사를 할 텐데, 이제 앞으로는 노동자들이 안에 있으니까 방송을 함부로 취소할 수 없지,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1년간의 시간을 줄 테니까 노동자들이 다음에 생성이 허가되는 방송사에 취직을 하든지 인수인계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알아서 정리를 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어버리면 노동자들이 어떡하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계시니까 1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일종의 주는 안을 의결을 한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어쨌든 방통위가 이런 기준을 이왕 마련했으니까 앞으로 TV조선 등이 제어가 기준에 미달하면 가차없이 잘라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그냥 조건부 제어가 이런 식으로 살려놓으니까 지금 이상한 보도나 황당한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앞으로 단호한 방통위의 모습이 되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다음 제어가 심사가 언젠가요? TV조선이? 제어가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작년 3월에 재승인이 났으니 아마 내후년 3월이 제어가 기간일 겁니다. 지난해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개정 위협 상태여서 이 제재가 안 나왔지만 올해는 계속해서 이 TV조선의 제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다음 재승인 때는 정말 TV조선이 점수에 미달한다면 조건부 재승인을 받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예, 그래요. 아니 잘못한 방송이 있으면 과감하게 없애야 이게 공공이 무서운 줄 알지. 방송은 전파를 위임받은 언론사이기 때문에 전파를 운영할 자격이 없으면 회수하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깜도 안 되는 이런 방송사에다가 왜 자꾸 권한과 또 역할을 맡기는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거죠. TV조선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하고 상당히 정서적으로 괴리가 있다 보니까 이런 방송에 대해서 제어가 취소를 하면은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 돼서 TV조선의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게 해준 것 아니냐라는 건데, 왜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포털도 눈치 보고 심지어 공기관도 눈치 보고, 이렇게 돼서 우리 눈치 보는구나라고 한다면은 좋은 방송 만들겠어요? 지금대로 척을 져가지고 2년 뒤에는 부담감으로 인해서 제어가 받을 수 있게 될 거야 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 이 지난번에 TV조선이 제어가 승인 점수에 미달이 된 게 박근혜 정부 때 있던 일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실제로 공정하게 채점만 하면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TV조선이 해온 걸 보면은요. 예. 근데 지금도 계속 문제적인 보도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잘 체크해서 지속적으로 매겨줘야 다음에 TV조선을 좀 보지 않는
그런 좋은 방송 환경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그 어제자 동아일보에 바로잡습니다. 그러니까 정정 보도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좀 어이가 없어서 이거를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게 11일자 기사에 대한 정정 보도였는데요. 이 11일 기사의 제목은 문 대통령의 운명에 검사들 운명 담겨 있다였어요. 제목이 아주 흥미롭고 또 무슨 말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3일, 그러니까 방송을 들으시는 날 기준으로 오늘 발표될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2011년 펴낸 자서전 운명에서 거론한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검찰 안팎에 관심을 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운명이란 책을 썼는데 이 운명이란 책 안에 나오는 한정화 수원지검 공안부장 그리고 강정석 춘천지검 영월시청장 이렇게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최근 사표를 냈다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이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이라는 책이 검찰의 데스노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운명 그 책을 읽어봤는데 그 대목이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정화, 강정석 잘 모르겠던데 기억이 나는 거는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에 싸가지 없었던 검사들에 대해서 좀 담담하게 기술한 부분 정도였거든요. 그때 이제 이인규 전 중수부장, 그 다음에 우병우 전 중수 1과장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는 기억나는데 한정화, 강정석 이런 사람들은 좀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근데 동아일보에는 기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두 사람이 2013년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에 근무할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 한계선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고 관련 회의록을 폐기했다는 의혹을 수사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서 두 사람에 의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다 이렇게 동아일보가 썼는데 아니 근데 이 운명이라는 책이 2011년에 펴낸 책인데 2013년에 두 사람이 수사한 거를 두고 책에 나왔다라고 하는 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정정보도문을 보니까 역시나 이 두 사람이 모두 운명이라는 책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는 기사 본문에 이 두 검사가 NLL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했다라고 썼는데 이 기사 안에 표가 하나 있는데 그 안에는 두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 기록물 관련 수사를 한 것처럼 묘사를 했어요. 예. 한마디로 기사의 앞뒤가 좀 안 맞는 거죠. 앞뒤가 완전 다른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데 예. 그리고 역시나 이 두 사람 모두 대통령 기록물 관련 수사도 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동아일보의 기사가 지금 다 틀린 건데 동아일보가 그래서 어제자 이 정정보도에서 한정화 수원지검 공안부장과 강정석 영월시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1년 쓴 책 운명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책자에 나오는 대통령 기록물 수사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두 분께 사과드린다. 이렇게 정정보도를 냈습니다. 아마 검찰의 그 두 사람에서 강하게 항의가 왔나 봐요. 근데 이 대체 동아일보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오보를 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좀 어떤 좋지 않은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의도가 있었군요. 예. 네, 왜냐면은 이 기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되기 전에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에서 좀 나쁘게 쓴 사람들이 최근에 사표를 냈구나. 이런 우연이 있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대통령이 인사를 가지고 사적인 복수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기사의 제목은 문 대통령의 운명에 검사들 운명 담겨 있다. 이런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지금 인사철을 앞두고 대통령이 검찰에 두 사람을 좀 낙마시켜라 뭐 이런 지시를 내려서 뭐 이들이 미리 사표를 냈다. 좀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 기사 자체에서는 그런 식으로 못을 박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런 것이 아니라면 대체 왜 이 기사를 실었을까? 이 기사 자체 구성도 엉망이고 이제 앞뒤도 안 맞는 기사를 왜 실었을까 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의 오보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문사는 뭐 제어가 이런 게 없으니까 계속 낼 수 있지만은 독자들의 심리적 제어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오보 내고 오보에 상응하는 책임지지 않으면은 이제 결국에는 떠나게 돼 있어요. 이미 뭐 독자들이 그런 오보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거 보면 읽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요새 뭐 신문 있는 사람 자체가 없으니까요. 근데 지금 조중동의 발행 부수가 굉장히 많은 건 몇십만 부인 걸로 나오는데 믿기가 좀 어렵죠. 아마 지금 조중동에서 ABC 협회를 어떻게든 붙이고 발행 부수를 좀 유지를 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실제 시장에서는 아마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 하나가 조중동 읽는 사람 없다 이런 걸 좀 객관적 지표로서 한번 만들어내면은 이거 아주 뭐 재밌을 텐데요. 화제가 될 텐데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론조사로 일주일 동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보셨습니까? 뭐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여론조사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 뭐 몇백만 원밖에 안 들 텐데. 그렇죠. 조선일보에 발행 부수가 있으니까 인구수 대비 발행 부수를 해가지고 딱 그 정도의 표집만 이제 모아가지고 한번 다 전화를 돌려봐서 조선일보를 실제로 보냐 막 이렇게 물어보면 과연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죽으려고 할 거예요. 아마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은. 그래요. 하여간 참 국민들에게 외면받으면서 존재할 수 있는 언론사가 없다는 점. 이걸 광고주들이 모를 리 없을 테고요. 그러니 뭐 읽는 사람 없으면 광고주를 위협해서라도 광고비 뜯어내고 그렇게 해서 회사를 유지하는 거의 그런 단계인데 이런 조선일보한테 미래가 과연 있을지 의문이고 그 뭐 KBS PD 한 명이 또 거기 간다고 그러는데 정신이 나갔나 왜 거길 갑니까? 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게요. 이 KBS에 예전에 해피투게더라는 프로그램을 연출했던 PD가 TV조선으로 이적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요새 TV조선이 어떻게든 뭐 제어가를 다시 받으려고 예능 쪽이나 뭐 그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보도가 계속 저 모양으로 나오면 그리고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계속 제재를 받으면 버틸까 싶습니다. 그래서 몇 년 있으면 없어질 방송국일지도 모르는데 네. PD는 뭐 괜히 갔다 생각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님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복음성가 한 곡 골랐습니다. 듣기 원치 않으시면 한 3분 정도 스킵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군가가 훼손한 성체, 이 성체는 예수의 몸을 상징하지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는 이 성체보다 더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온몸이 찢긴 채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던 것이지요. 그런 예수가 사흘 만에 살아나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했다. 이렇게 기독교에서는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단 워마드만이 아니라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내뱉는 혐오, 이 혐오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예수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너를 용서하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도 어느 누군가의 용서 때문에 이 땅에 서 있는 것은 아닐까 돌아봅니다. 이런 가사가 있는 꿈이 있는 자유에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우린 때때로 무관심하고 강팍한 마음을 지녔지만 늘 떠오르는 말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때때로 이기적이고 냉정한 마음을 지녔지만 늘 떠오르는 말씀 서로 용서하라 서로 용서하라 주님
지키며 기다리시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으로 너를 용서하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국면이 조선 대지의 지축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가 제 궤도에 올라서서 달리게 시작한다고 하는 느낌이군요. 문익환이 가르쳤고 도울이 배웠던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꿈을 현실로 살아간 선구자를 양성하는 한신신학은 촛불혁명과 한반도 종전선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신신학을 통해 세계의 신학을 깊이 연구하고 더 나아가 시대의 예언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새 시대는 문익환 씨의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힘으로 열리는 거예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나 02-2125-010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김용민닷컴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만나보겠습니다. 복래사님, 청와대 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내라는 모를 기획했던 자들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청와대 청원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취조 반장님, 남성 혐오로는 절대 여성 인권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뒤집어 이야기하면 여성 혐오로는 절대 남성 인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네, 그런 뜻도 가능하겠죠. 예, 우리는 누구도 혐오해서는 안 됩니다. 비판할 수 있지만 혐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뭐 이런 가르침을 제가 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저도 살겠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하는 것입니다. 2018년 7월 13일 금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